결혼 5년. 나는 남편 이도준과 시댁의 그늘 아래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살았다. 내가 참고 견디면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 믿었다. 남편과 동서가 늘 내게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그 여자가 불의의 침실에서 뒹구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 순간 내 마음속 현모양처라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 나는 그의 가방에 있던 러브젤을 깨진 화병을 붙일 때 썼던 강력 접착제로 바꿔치기 했다. 그저 사소하고 악독한 복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이제야 이 멋진 쇼의 막이 오른 것이다. 숨막히는 밤이었다. 공기 중에는 믹스커피의 씁쓸한 향과 프린트 용지의 메마른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 권서연은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핏발선 눈이 따가워 오는 것도 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부 남편 이도준이 다니는 회사 미래건설의 최대 경쟁사인 성진테크의 자료들이었다. 그는 중요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일주일 안에 경쟁사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기획안을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나, 전업주부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이런 일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흘 밤샘은 그 누구의 열정이라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기에 충분했다. 하품을 하자 눈물이 멋대로 흘러내렸다. 벽에 걸린 웨딩사진 속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연아, 조금만 더 버티자. 도준 씨의 성공이 곧 우리 가정의 성공이잖아. 일주일 후 가족 외식은 고급 한우 전문점에서 열렸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가족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시끌벅적한 연극 같았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환한 얼굴로 연신 가장 부드러운 안심 부위를 이도준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우리 도준이 정말 장하다. 이 젊은 나이에 과장으로 승진하고 이제 우리 집안도 친척들 앞에서 어깨 좀 펴겠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내 잘생긴 남편, 이도준은 술잔을 들며 적당히 겸손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어린 얼굴로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 이 프로젝트 때문에 몇 주간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자면서 서재에 틀어박혀 혼자 경쟁사 자료를 파고들었더니 운 좋게 약점을 찾아낸 거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앉아있는 모두를 훑어보았지만 오직 나만은 건너뛰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잠기는 듯 했다. 나는 쉴 새 없는 설거지로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김장을 하느라 베어든 고춧가루의 아린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의 사흘 밤샘, 나의 피땀 어린 노력은 그의 입에서는 그저 혼자만의 분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한 배경 속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아참, 서연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화살이 갑자기 내게로 향했다. 그녀는 내게서 위아래로 눈을 떼지 않으며 내가 입은 수수한 원피스를 훑어보았다. 너도 유라 좀 보고 배워라. 여자는 꾸밀 줄도 알아야지. 유라 봐라, 오늘 얼마나 예쁘게 입고 왔니? 딱 봐도 돈 있는 집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잖아.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녀가 말하는 유라는 시동생 이서준의 아내 박유라였다. 그녀는 시동생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내게 달콤하지만 온기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집안이 부유했다. 아버지가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 시댁에 올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왔고 하는 말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였다. 그에 비해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인 내가 가져온 과일과 과자 따위는 시어머니 눈에 쓰레기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도움을 청하듯 이도준을 쳐다봤다.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타버린 고기 한 점을 내 그릇에 놓아주며 우리 둘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좀 이해해드려. 이런 자리에서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또 그 소리.
언제나 그 소리였다. 내 남편은 언제나 자기 가족 편이었고 나는 언제나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외부인이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신이라 하룻밤 자고 왔다. 다음 날 나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김사분의 빵집의 딸기 케이크를 손에 들고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에 일부러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는 그의 구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어떻게 그를 놀래줄까 생각하며 살금살금 거실로 향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나직하게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만 들려왔다. 케이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침실로 향하려는데 이상하고 억눌려 있으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TV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여자의 신음,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였다. 순간 혈액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나무 인형처럼 한 걸음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았고 지옥을 엿보기에 충분한 틈이 벌어져 있었다.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가 직접 고른 우리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진 회색 침대 시트 위에서 2개의 벌거벗은 몸이 미친 듯이 뒤엉켜 있는 것을. 그 남자는 내 남편 이도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래에서 교성을 지르며 즐기고 있는 여자는 놀랍게도 박유라, 내 동서였다. 늘 거짓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정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극한의 냉기만이 내 숨과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거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딸기 케이크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지퍼가 반쯤 열린 채 투명한 작은 병 하나가 보였다. 러브젤이었다. 우리가 쓰던 거라 아는 상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어떻게 일어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몸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머리는 전례 없이 맑았다. 나는 부엌 옆 창고로 들어갔다.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어두컴컴한 작은 공간이었다.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공구함 가장 깊숙한 곳, 예전에 그가 실수로 깨뜨린 엄마의 유품인 도자기 화병을 붙일 때 썼던 바로 그 초강력 접착제였다. 병에는 커다란 붉은색 경고 표시가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러브젤 안의 액체를 변기에 전부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물을 내렸다. 그리고 접착제 뚜껑을 열었다.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에 정신이 미칠 듯이 또렷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강력 접착제 한 통을 전부 그 투명한 작은 병에 쏟아부었다. 전과 다를 바 없이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액체로 보였다. 나는 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병을 깨끗이 닦아 이도준의 서류 가방 속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병적일 정도의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 때문이었다. 나는 침실에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나 자신도 낯선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적어도 너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 하나는 남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서 즐겨봐. 너희의 그 끈적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새벽 2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죽음 같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나는 호텔방 소파에 계속 앉아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신자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이었다. 이도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와 계신데 상황이 좀 특수해서요. 최대한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당황과 난처함의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나는 일부러 막 잠에서 깬 듯한 잠기고 멍한 목소리를 냈다. 네.
도준 씨가.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차분히 샤워를 하며 몸에 밴 차가운 땀을 씻어냈다. 짙은 회색의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단정하고 품위 있고 남편을 걱정하는 무고한 아내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야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적절한 울음기와 떨림을 섞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도준 씨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대요. 아버님이랑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시동생 이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준아, 형이 응급실에 실려갔어.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나는 차 키를 들고 서두르지 않고 출발했다. 오늘 밤 이 성대한 연극의 관객은 모두 모여야만 했다. 내가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 한 명의 팔을 붙들고 악을 쓰며 울부짖고 있었다. 내 아들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야? 시아버지는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연신 담배만 피워댔다. 그리고 시동생 이서준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도준 씨는요? 괜찮아요. 내 연기력은 나 자신도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몹시 지쳐 보이는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도준 씨, 박유라 씨 보호자분 누구십니까? 그가 물었다. 박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이서준이 확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멍한 표정이 충격과 의문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도 멈칫했다. 유라가 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의사는 헛기침을 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머뭇거리다. 이내 포기하고 순수한 의학적 어조로 말했다. 두 환자분께서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가 강력한 공업용 접착제로 붙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저희가 화학용제로 분리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피부 조직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복도 전체가 순간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응급 상황으로 소란스럽던 주위의 환자들과 보호자들마저 일제히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듯 우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보다 더 지독한 민망함과 수치심이 퍼져나갔다. 시어머니의 입은 노자로 벌어졌고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서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퍼렇게 변했다. 그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완전한 붕괴와 굴욕감만이 가득했다. 한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아내가 친형과 달라붙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공개 처형일 것이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나직하게 신음하며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도준과 박유라는 분리되어 각자 이동 침대에 누운 채 밀려나왔다. 얇은 담요 아래로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엉망인 몰골을 보고서야 충격에서 벗어난 듯했다. 그녀는 아들을 꾸짖는 대신 내 앞으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이 늙은이 체면 봐서라도 도준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 저 불여우 같은 년이 꼬드긴 거야. 내가 쟤 단단히 버릇 고쳐놓을게.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잖니. 그녀는 내가 설득해야 할 악녀라도 되는 양 눈물로 호소했다. 이도준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원독에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이를 갈며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권서연, 너 미쳤어. 기어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온 병원 사람들 앞에서 날 개망신시켜야 속이 시원해? 나는 이 가족의 추악한 행태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을 덮고 그 우스꽝스러운 체면을 지킬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이도준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해. 그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너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요. 나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 악독한 년.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구나. 도준이한테 문제 생기자마자 돈 챙겨서 도망가려고.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바닥에서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복도에 선명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박유라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예전에 시어머니 영양제를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때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에 녹음된 것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도준 씨도 이제 권서연 그 목석 같은 여자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걔가 정신 나간 질투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이혼할 거예요. 그럼 재산도 많이 안 떼줘도 되고요. 역시 우리 유라가 똑똑해. 그 권서연이라는 애는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어. 녹음이 끝나자 사방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했고 입만 뻐끔거리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도준의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서준,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한때 아내였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끝없는 냉기와 증오만이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이도준을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도 내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혼 선언은 내 인생 첫 번째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잡한 이혼 소송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로펌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김 변호사라는 여성이었다. 다부지고 냉철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보통의 원망에 찬 아내들처럼 울고불고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김 변호사님, 이건 제가 지난 5년간 정리한 모든 가게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장부를 펼쳐 몇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도준 씨의 급여 통장이 주거래 통장이었고 매달 제 생활비 계좌로 일부가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회사 업무상 경비 처리에 편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하나 더 발급받았는데 이 카드의 명세서는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는 전 업주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족 보험 내역 확인을 핑계로 은행에서 이 카드의 전체 거래 내역을 받아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몇몇 소비 기록을 가리켰다. 작년 크리스마스, 강릉의 한 5성급 호텔에서 2박 숙박비가 결제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서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담동 샤넬 매장에서 500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고 저는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박유라의 SNS에서 출력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 그녀는 바로 그 한정판 샤넬백을 메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즉시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이도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나를 보며 눈빛에 칭찬의 기색을 담았다. 권서연 씨, 생각보다 훨씬 철저하게 준비하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 일,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로펌을 나서자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다. 한때는 가계부 정리가 주부의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병원 스캔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도준은 은행으로부터 자산 동결 통보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본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눈에 선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아궁이 밑에서 장작을 빼려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장작을 빼내야 했다. 이도준의 승진은 내가 작성해준 그 사업 분석 보고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나는 무려 5페이지에 걸쳐 그 프로젝트의 잠재적 법률 리스크와 계약의 허점을 분석하고 회피 방안을 제시했었다. 당시 이도준은 그걸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그 부분을 삭제해버렸다. 당신 같은 가정주부가 비즈니스를 뭘 알아? 너무 비관적이잖아. 사기만 떨어지게. 이제 그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나는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으로 돌아가 내 낡은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도 모든 파일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리스크 분석이 포함된 완전한 보고서를 익명의 USB에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그 프로젝트의 협력사가 최근 재정난에 빠졌다는 뉴스링크 몇 개와 함께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았다. 발신인 정보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다만 수신일란에 성진테크 법무팀 앞이라고 선명하게 썼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우체통에 봉투를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비밀 임무를 완수한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도준, 넌 내 심혈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갔지? 이제 내가 내 오만함을 이용해 직접 널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겠어. 2주도 채 되지 않아 뉴스에서는 미래건설 한중대 프로젝트가 협력사의 사기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다.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이도준은 회사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커리어, 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나는 시동생 이서준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눈가가 퀭하고 무척 수척해 보였다. 한때 온화했던 눈빛은 이제 죽은 듯 공허했다. 그도 나처럼 이 더러운 배신극의 피해자였다. 나는 그가 형을 위해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나를 놀라게 했다. 형수님, 아니, 권서연 씨, 그가 힘겹게 호칭을 바꿨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찾아온 건 이걸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내 앞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밀었다. 화면에는 박유라와 이도준의 대화 기록이 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어보고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 역겨운 애정 표현 아래에는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한테 위자료 뜯어내고 걔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합치면 우리 제주도에 펜션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자기 정말 똑똑하다. 그 늙은이들 돈 은행에 썩히느니 우리 미래를 위해 쓰는 게 훨씬 가치 있지.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그저 불륜 남녀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인간성이라고는 없는 악마들이었다. 이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유라와의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혼인 파탄 행위와 사기 공모 증거입니다. 형수님 소송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부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나를 형수님이라 부르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같은 전선의 동맹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서준 씨, 그렇게 할게요. 이혼 조정실, 공기는 얼어붙을 듯 무거웠다. 이도준과 그의 어머니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진 두 얼굴이 유난히 추악해 보였다. 이도준의 변호사는 능글맞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제 의뢰인은 혼인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서연 씨가 의도적으로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 의뢰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명예훼손을 입힌 것은 명백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이런 악독한 행위는 순전히 질투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즉시 맞장구를 치며 허벅지를 치고 울부짖었다. 맞아요. 판사님. 저희가 아주 뱀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어요. 제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니까요. 나는 무표정하게 앉아 그들의 서툰 연기를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내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고 파일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조정위원 앞으로 밀었다. 재판장님, 먼저 몇 가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사건 당일의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입니다. 이도준 씨와 박유라 씨 즉 친동생의 아내가 심야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응급실에 나타났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 심야에 자신의 재수 씨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어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이도준 씨가 지난 3년간 박유라 씨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한 명품 구매 기록, 호텔 숙박 기록, 그리고 거액의 이체 내역입니다. 총액은 8천만 원을 상회합니다. 이 돈은 전부 부부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더 굳어가는 이도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묻겠습니다. 혼인에 충실한 남편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서준이 제공한 대화 기록 출력본을 꺼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도준 씨와 박유라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제 의뢰인의 재산을 어떻게 편취하고 심지어 제 의뢰인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노릴지 공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기 미수 혐의에 해당합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하나 무거운 망치가 되어 이도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강타했다. 조정실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상대 변호사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듯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억지로 화제를 접착제 사건으로 돌렸다. 어쨌든 접착제를 사용한 것은 권서연 씨가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녀의 동기는 명백한 복수입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거의 연민에 가까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간절하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재판장님, 부디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제 의뢰인은 결혼 5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침실문을 열었을 때 남편과 재수 씨가 자신의 결혼 침대 위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은 그 어떤 여성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파멸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소력이 짙어 나조차도 내가 정말 무력한 피해자라고 믿게 될 정도였다. 그런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붕괴 상태에서 제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외도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작은 병을 발견하고 그저 그가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창고에 있던 비슷한 모양의 강력 접착제를 러브젤로 착각하여 병에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실수이며 마음이 부서진 아내가 정신이 붕괴된 상태에서 저지른 과오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눈빛으로 상대 변호사를 쏘아보며 화제를 전환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애초에 이도준 씨와 박유라 씨가 왜 한밤중에 부부의 침실에서 그런 물건을 필요로 했는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배신이 먼저 없었다면 제 의뢰인의 후속적인 정신 이상 행동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말이 나오자 상대 변호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입을 벙긋했지만 한 글자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렇다. 미친 사람에게 논리가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그들을 미치게 만든 것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던가? 이 논쟁은 이 순간 이미 승패가 갈렸다.
최종 판결은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법원은 우리의 모든 증거를 채택했고 이도준을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판결했다. 그가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횡령, 탕진하고 타인과 간통하며 사기를 공모한 행위로 인해 법원은 징벌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부 공동 재산의 70%는 제 소유로 현재 거주 중인 일산 아파트의 소유권 또한 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도준은 우리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미래건설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당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쳤다. 박유라의 말로 또한 비참했다. 이서준은 그녀의 혼인 파탄 행위와 사기 공모를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했고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루아침에 호의호식하던 사모님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듣기로는 그녀의 친정에서도 집안 망신이라며 그녀와 연을 끊었다고 했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는 순간 나는 상상했던 환희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허탈함만이 밀려왔다. 나는 잿빛 얼굴이 된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증오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김 변호사와 함께 내 5년의 청춘을 묻어버린 법정을 걸어 나왔다. 바깥의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이라 불렸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도준의 물건들은 그가 이미 다 치워갔고 텅 빈 방 안에는 우리의 다툼과 냉전의 기억만이 메아리 치는 듯 했다. 나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그와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와 SNS 계정을 차단했고 통신사에 전화해 10년간 써온 휴대폰 번호를 해지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있자니 마치 길고 긴 퇴마 의식을 끝낸 기분이었다. 지난 5년의 삶은 무거운 악몽과도 같았다. 이제 나는 마침내 깨어났다. 나는 그 일산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그곳은 숨막히는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돈에 지난 몇 년간 몰래 온라인 재테크로 모아둔 비자금을 더해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테라스가 딸린 옥탑방을 얻었다. 이사하는 날 나는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옷 몇 벌과 좋아하는 책 몇 권만 남겼다. 새집 소파에 앉아 깨끗한 창문으로 햇살이 마룻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다. 내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었다. 결혼 생활에 달아 없어진 줄 알았던 꿈 파티시에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버터와 밀가루가 섞이는 향기를 사랑했고 단순한 재료들이 내 손에서 섬세하고 맛있는 예술품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나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시간과 돈이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최고급 베이킹 아카데미의 프렌치 디저트 마스터 과정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주인은 온통 나보다 훨씬 어리고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집안일만 해온 내 손은 조금 서툴렀고 데코레이션을 할 때마다 엉망으로 만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나는 학교 연습실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크림을 휘젓고 반죽을 치대는 연습을 반복했다. 한때 이도준의 가족을 위해 제사 음식과 삼시 세끼를 차리던 내 두 손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달콤함과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노력할 때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재능도 매일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발굴되었다. 내가 만든 마카롱은 가장 완벽한 삐에를 자랑했고 내가 만든 오페라 케이크는 층이 선명하고 맛이 깊었다. 수료식 날 내 졸업작품인 재탄생 화이트 초콜릿과 라즈베리 무스로 만든 불사조 모양의 케이크는 선생님들과 동기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반년 후 동네의 한 조용한 길모퉁이에 나의 작은 디저트 작업실이 문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단순했다. 서연의 구석. 가게는 크지 않았고 테이블은 서너 개뿐이었다.
인테리어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따뜻한 원목 톤이었고, 벽에는 내가 발품 팔아 구한 풍경화 몇 점을 걸었다. 거창한 홍보는 하지 않았다. 그저 가게 앞 작은 칠판에 조늘의 추천, 레몬 타르트라고 적어두었을 뿐이다. 개업 첫날, 장사가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 향기에 이끌린 이웃들과 행인들이 꾸준히 들어왔다. 나는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포장해주고 커피를 내리고 내 솜씨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낯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기쁨은 지난 5년간 들었던 그 어떤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중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셔터를 내렸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공기 중에는 커피와 크림의 달콤한 향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어제 연습하며 만든 작은 딸기 케이크 하나를 나를 위해 꺼내 초 하나를 꽂았다. 불은 켜지 않은 채 그 초에만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내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그것은 나만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야경이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희미한 촛불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권서연,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촛불을 불어 끄고 포크로 케이크를 크게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딸기의 새콤달콤함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혀끝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내 평생 먹어본 케이크 중 가장 맛있는 케이크였다. 엔드.